반강제로 공소장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때 태도로 보면은 피해자 그리고 대책위원회 변호사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심지어 공판정에 있었던 검사님조차 항소심 부장이 무죄 쓰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7대를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 딸이 지적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심 판사님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범죄의 중요한 내용은 똑같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 보면서 저는 아직도 법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장애인의 성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된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그게 벌써 14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다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했었던 사건인 도가니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방송에서 꼬꼬무라는 프로를 통해서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청각장애 학교인 인학교에서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이 기숙사에 있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2005년도에 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무죄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주 가볍게 처리돼서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 사건이 소설이나 영화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됐고, 광주 인화학교 사태, 가려진 추악한 진실을 영화 도가니가 들춰냈습니다. 경찰이 결국 전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 다시 그 도가니 사건을 조사하게 됐죠. 그때 그 경찰청장님이 변호사님, 이 사건 시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주셔서 그 당시 저는 피해자들의 변호사로 사건을 같이 하게 됐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공소시효 문제. 왜냐하면 벌써 6년 전의 일이어서 그때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칫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범죄가 있다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2005년도에는 공소시효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버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를 정신과 상담과 진료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그때 성폭력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범죄를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도 강간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상해가 되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피해자를 입원해서 오랫동안 진단과 치료를 해줬고 그 결과 트라우마가 인정이 됐습니다. 트라우마가 인정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범죄가 인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와가지고 진술을 하게 하고, 영화에서 보였던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던 그 남학생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 사실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들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국내외 논문들, 아니면은 전문가들 의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이 재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해서 검사가 구형한 7년보다가 훨씬 더 높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 갔더니 뭘 근거로 이렇게 12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보겠다, 이 범죄 있었던 거 맞냐? 라고 해갖고 완전 원점에서 조사하겠다고 이 고등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반강제로 공소장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때 태도로 보면은 피해자 그리고 대책위원회 변호사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심지어 공판정에 있었던 검사님조차 항소심 부장이 무죄 쓰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다시 또 증언을 하게 됐고요. 피해자를 추뢰했던 정신과 전문의도 법원에 증언했고, 목격했던 남학생도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면서 결국 항소심에서도 범죄 사실이 인정됐고요. 징역 8년, 1심 보다가는 4년 깎였지만 징역 8년이 인정됐습니다. 그때 이 항소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도가니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어요. 이 피해자는 처음 고소에서부터 수사기관 1심, 2심에 이르기까지 내가 행정실 책상 위에서 손발이 노끈에 묶인 채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항소심에서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제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에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온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봐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얼굴로 괴로워하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그러면서 울부짖듯이 절규하듯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고, 중간에서 울먹이느라고 우느라고 말도 못해서, 그런 상황을 보면,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도 재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이 피해자는 IQ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그 또래 연령의 그 아이들에 비해서 하위 0.2%에 해당될 정도로 지적 장애가 있었거든요. 이런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1부터 10까지는 겨우 헤아리지만 10이 넘어가면 두 자리 숫자가 되면은 세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에게 범죄 사실을, 그때 당했던 일을 지어내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막 감정을 그렇게 거짓말로 억지로 지어 짜서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전문의 선생님의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조했었고요.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징역 8년으로 끝났는데요. 대법원이 가해자인 당시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적 장애인뿐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해주고, 범죄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면 인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도가니 사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일인데요. 지적 장애인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다룰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